공영방송 KBS와 EBS가 모두 청와대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가 예상보다도 수월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가운데 EBS 사장으로는 뉴라이트 교과서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10만 군중이 광화문으로 모여든 이후에는 침묵하던 언론이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위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채 물대포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죽봉과 톱을 들고 나온 경찰의 위법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공영교육방송사 EBS의 사장으로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자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명희 교수를 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2년 전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문이 중심에 서 있었던 이명희 공주대 사학과 교수가 유력한 EBS 사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 교수는 청와대 내정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문상 현 EBS 부사장, 이명구 차만순 전 EBS 부사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이 교수는 제주 4.3 사건을 왜곡 서술하고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표현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저자입니다. 지난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했던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는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교수를 EBS 사장으로 낙점했다는 의혹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정설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BS 노동조합은 이 교수가 벌써 2차례 사장 공모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면서 사장 자격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EBS 사장의 공모를 했다가 낙마를 한 사람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2차례나 이명희 씨는 EBS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그런 선례가 있는 건데 논란이 커지자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정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 올랐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런 분들이 이렇게 EBS 사장 내정설로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저로서는 전혀 그 근거를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네. 내정이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공모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명희 교수가 임명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희 교수와 더불어 내정설에 오르내렸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지원하지 않아 이명희 교수만 유력 후보자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사장 임명 당시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는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사장 선임 절차를 명시한 규정도 따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밀실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됩니다. 전국 언론노조 EBS 지부가 이명희 교수의 사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저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통위는 오는 23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여부와 일정을 정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EBS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사에 비해서 장악하기 쉬운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사회가 제청한 사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주주총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MBC와 다르게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임명합니다.
과반 찬성인지 합의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방통위는 여대 야소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임명합니다. 방통위 5인 중 3명은 정부 여당에 의해서 임명되는 건데요. 정부의 친화적인 인사들이 EBS 사장 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EBS 사장은 다른 공영 언론사에 비해서 막강한 인사권을 보유합니다. KBS와 연합뉴스는 사장의 인사 독점을 막고 제작 편성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명목상으로 남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는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사와 감사 역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EBS는 구조적으로 방통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어느 방송보다 공공성, 중립성이 강해야 할 EBS는 집권 세력의 수직적 지배 구조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교육방송이라는 특성상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에 놓여 있었다고 EBS 구성원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까지 건드려서야 되겠냐는 무언의 합의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최소한의 합의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서 EBS 장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교육부가 EBS의 교재 수정을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8월,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은 EBS 한국사 교재의 일부 내용이 좌편향돼 있다면서 수정 지시를 내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하고 감수하게 돼 있는 EBS 교재를 교육부가 사실상 검열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이례적인 검열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구실로 유신헌법을 공포했다는 내용과 독립운동가 여운형 관련 내용이 EBS 한국사 교재에서 석대됐습니다. 전태일 열사 동상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사진이 실렸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된 지금 EBS 사장의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될 경우 교육방송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우편향된 역사관이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과서 바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방송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친일이나 아니면 독재를 미화하시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면 그런 내용을 강화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편향된 역사관을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것이 학생들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EBS 교재는 교과서만큼이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고등학생이 EBS 교재를 사용합니다. 수능과의 연계 비중이 70%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EBS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수능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재뿐만이 아닙니다. EBS는 초중고 교육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지식채널2, 다큐프라임 등의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일부 학교에선 이 프로그램이 부교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편향된 이데올로기가 교양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BS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사회교육적인 측면이에요.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도 교육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들을 만드는데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가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친일 행적이나 독재를 했던 사람들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난 2013년 반민특위를 다룬 독립유공자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경영진은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던 김진혁 전 EBS PD를 수학교육팀으로 발령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상 주어진 것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게 되는데 EBS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이건 KBS도 마찬가지인데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담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갖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 사장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둔 다른 공영 언론사와는 달리 EBS는 사장이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제작 편성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책임자와 편성의 책임자를 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사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요구를 제작 책임자와 편성 책임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내부에서는 상존해 있고요.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교과서를 국영화하듯 공영방송까지 국영화하려 한다고 우려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고대영 후보를 KBS 사장으로 밀었다는 폭로가 나온 것처럼 EBS 사장 선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MBC 박문진 그리고 KBS 이사회에도 그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이미 포진을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또 시민들의 교양을 담당하는 EBS마저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이명희 교수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역사교과서와 공영방송을 동시에 국정화하는 이 시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보도국장 시절 94% 불신임, 보도본부장 시절 84% 불신임, 청와대 낙하산 의혹. 각종 논란 속에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돼 온 고대영 후보자가 오는 24일 KBS에 첫 출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로 청와대 낙하산 의혹의 신빙성이 더해지면서 관심 속에 개최됐던 청문회는 결국 요식적 절차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고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고대영 후보자는 지난달 KBS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에서 여당 추천 이사 7명의 몰표를 받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장 공모에 지원한 강동순 전 KBS 감사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 후보자 선출을 검토해달라고 했다면서 청와대에 고대영 낙점서를 주장한 겁니다. 이후 미디어오늘이 청와대 개입설을 시인하는 듯한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디어오늘 기자와 통화를 마친 이인호 이사장이 손병두 전 KBS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와 통화했을 리 없다면서 딱 잡아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동순 전 KBS 감사, 이인호 이사장 모두 이러한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 검증의 공이 인사청문회로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청문회는 사실상 예비사장 간담회 수준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재산 및 신상 등에 대해서 쭉 한번 검토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히 한국방송공사 내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서 내부 사정에 가장 공평한 그런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대영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최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못다한 답변이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못다한 답변은 아니고요. 네, 하실 말씀. 일부 언론에서 제가 무슨 야당 의원들도 이례적인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질의한 몇몇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고대영 후보자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없죠.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아니라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세우는데 책임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고대영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청와대 개입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이야기하셨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한마디도 안 해주셨잖아요. 김성우 수석이랑 정말 아무런 접촉도 안 하셨나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고대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의 불법 선거를 축소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대영 후보자는 현장 취재 기자의 보고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를 확인해 본 결과 현지 언론에서 경찰이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도한 내용이 본사로 넘어오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축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고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선에서 사퇴를 수습했습니다. 고대영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해온 KBS 양대 노조는 고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대영 후보자가 공공연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노조와의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잉 진압으로 시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경찰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뒤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서 시위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요. 진압도구 사용을 경찰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법률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한 경찰은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겠다며 대대적인 수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한 조계사 주변에만 100여 명이 넘는 경찰력이 배치됐고 전국적으로는 약 1,200명의 경찰이 동원돼 민중총궐기 참가사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측 관계자는 경찰이 관광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버스를 타고 상경한 집회 참가자들을 파악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지난 18일 관내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노조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방첩이 주업무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 인터뷰한 집회 참가자의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중총궐기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범위는 집회 참가자 색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뉴스K는 살수차를 제작했던 업체에 경찰이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의 살수차를 제작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안 그래도 경찰이 연락을 해왔다며 우리 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커뮤니티에 있는 민중총궐기 관련 게시글 작성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백남기 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기는커녕 강도 높은 수사에만 집중하면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회 진압 방식을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의견을 낸 대로 살수차 운영 방식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물대포 사용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물대포의 사용 기준이나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경찰청 훈령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규정하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판시를 했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물대포의 사용 근거나 그 사용 기준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법에 규정을 했었어야죠.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반발하면서 경찰 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의 내부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은 국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구미TV 뉴스 김지혜입니다. 갈고리, 죽봉, 톱. 듣기만 해도 살벌한 도구들이 경찰의 진압 장비로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준비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진압 장비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민중총궐기 현장.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최상위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내린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살수차, 경찰버스, 경찰 방패 등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진압 장비들도 배치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콩기름도 지난 토요일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사용한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차벽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콩기름을 차체에 발랐다고 밝혔지만 시위대를 향해 콩기름이 사용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갈고리, 죽봉, 장대톱 등도 민중총궐기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등장한 갈고리형 장비에 의해서는 한 참가자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2cm 정도가 펴진 것 같고요. 찢어진 거는 4cm가 조금 넘었습니다. 낚시바늘 모양의 양쪽으로 펼쳐진 갈고리를 길이가 한 2m 한 10cm,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린 짐작으로. 저한테 내려친 거죠. 동일한 모양의 갈고리가 버스 위에 있는 경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경찰도 동일하게 밑을 향해서 내려치는 그런 형국이었었죠. 문제는 새로 사용된 진압 장비가 경찰의 장비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비과를 거치지 않나요? 일단 지금 등록돼 있는 이런 부분도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왔던 장비들이 등록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찰은 진압 장비 도입과 관련된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 장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새롭게 도입한 장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 결과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K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신규 장비 중 국회 안전성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압 장비의 사용량이 급증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하루 동안 물 18만 2천 리터, 체류액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지난 세월호 일주기 집회 때보다도 물은 5배, 체류액은 14배나 많은 양입니다. 경찰 측은 캡사이신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캡사이신이 유해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노인들, 그다음에 임산부, 어린아이들 그런 이제 4가지 계층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외국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주 한정적으로 가령 이 교도소 같은 데 폭력이 일어나서 그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번에 사용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유해 물질을 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살수차에 캡사이신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물대포는 상황이 다르죠. 같은 농도라고 해도 보다 많은 양이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양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적었더라도 물을 더 많이 맞거나 더 오랜 기간 맞게 되면 적은 농도에서도 더 큰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은 집회 진압의 강도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민중 총궐기 이후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반면에 물대포를 맞은 시민이 중태에 빠졌다, 일부 시위가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른바 주류 언론은 민중 총궐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안은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이를 외면하거나 왜곡했습니다. 뉴스K는 민중 총궐기 전날인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메인 뉴스 일주일치를 검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중 총궐기 관련 뉴스는 KBS 9시 뉴스에서 10건, MBC 뉴스데스크에서 7건, SBS 8시 뉴스에서 5건 보도됐습니다. 반면 파리 테러와 관련된 보도는 KBS 60건, MBC 54건, SBS 40건이었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 보도에 최소 6배에서 8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파리 테러 사건이 난 뒤인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는 관련 보도가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이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지상파 3사가 국내 주요 사안은 무시한 채 파리 테러 보도에만 집중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뭐 신문과 들어가면 처음에 배우는 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큰 뉴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방기하고 외국의 이야기만 계속 이제 메인부터 막 이렇게 부각하고 국내에서 사람이 물대포를 맞아서 지금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그런 진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건 좀 심각한 거죠. 지상파 3사가 민중 총궐기를 외면했다면 대부분 종편들은 민중 총궐기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종합편성 채널 메인 뉴스에 보도된 민중 총궐기 관련 꼭지는 TV조선의 메인 뉴스인 뉴스판의 경우 46건, 채널A 종합뉴스는 29건, JTBC 뉴스룸은 24건이었습니다. 지상파에 비해 보도량은 훨씬 많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은 민중 총궐기 관련 기사 제목에 불법, 폭력 등 부정적 단어를 주로 사용하며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부각했습니다. 경찰의 대표적 과잉 진압 사례인 백남기 씨 관련 보도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TV조선은 또 반정부 시위 단골단체들 포진, 이적단체도 참여, 이번 달 내내 민중 총궐기 독려한 북한 등의 기사를 내보내며 종북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는 백남기 씨에 대해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색깔론, 폭력성 부각 등 TV조선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JTBC는 지상파와 종편 중 유일하게 경찰 차벽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경찰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가운데 보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JTBC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위에 나온 집회에 나온 모든 사람은 사실상 저는 적으로 보고 있다, 이 방송이.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보고서에는 안 썼는데 폭도라는 단어도 사용을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적이다, 폭도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진압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고. KBS에 이어 EBS까지 지상파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중 총궐기와 같은 중요 사안이 더 축소, 왜곡 보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11월) 셋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조직적으로 막아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 300이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해수부 문건에는 BH, 즉 청와대 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실지 조사를 진행한 첫날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경위 해명과 조사 방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밤 프랑스 파리 6곳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30명이 넘고 부상자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국가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지목했고 IS 역시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에 위치한 IS의 거점들을 계속 공습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이슬람 국가의 테러에 맞서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파리 연쇄 테러를 기획한 총책이 파리에서의 검거작전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 방지법 추진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 이후 조성된 반테러 공포 분위기를 활용해 테러 방지법을 밀어붙인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긴급 감청, 금융정보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테러 공포에 편승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커진 사회적 반발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 모집과 초빙을 통해 집필진을 구성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국책연구원까지 동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사편찬위는 국책연구원을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책연구자는 사실상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집필진 구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인의 자산에서 증여와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산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자산에서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까지 상승했습니다. 1980년대 27% 수준에서 무려 15%나 상승한 결과입니다. 흑수저 계급에 속하는 청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김낙년 교수는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 휴일을 지정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상고심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임을 나흘 앞둔 조대현 KBS 사장이 자사 비판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지난 7월 KBS 인천사업지사 직원 신모 씨는 강선규 보도본부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KBS 뉴스를 비판했는데요. 사측은 이 글을 삭제한 뒤 신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신 씨의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KBS 새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 근무 태만이 아닌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지난 민중 총궐기에는 약 2만 명의 농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집회의 규모와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동안 정작 농민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왜 서울까지 올라온 걸까요? 충남 서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대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남 서천 마산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 박대수입니다. 올해 농사가 풍년이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주머니는 넉넉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랏값이 원체 싸져서 작년 대비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을 농사져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 재미로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풍년이지만 고가는 찼는데 주머니는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는 거는 올해 농사가 풍년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뭐 대부분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재작년부터 풍년이 들면서 뭐 국민들은 쌀을 먹지 않고
다른 걸 소비하면서 뭐 풍년이 드는데 소비가 안 돼서 그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밀려 있는 거죠. 쌀이 창고에 밀려 있다 보니까 그 쌀이 많다 보니까 싸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원인은 이 수입쌀. 지금 수입쌀이 굉장히 창고마다 많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게 어느 시장에서는 풀리고 있다는 거죠.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쌀 시장 안에서 보면은 수입쌀의 과잉 속에서 국내산 쌀이 자꾸 그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싸지는 거죠. 그래서 쌀값 하락의 원인은 풍년 농사가 아니고 수입쌀, 그 안에 또 밥살용 수입쌀이 큰 문제인 거죠. 그 현재 추곡 수매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2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쌀 가격을 따져보면 20년 전 나락 쌀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쌀값은 13만 5천 원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등락 있었죠. 중간에 18만 원도 가고 뭐 14만 원, 15만 원도 갔는데 이처럼 떨어진 것은 진짜 오래간만이죠. 쌀값 얘기가 뭐 한심하죠. 한심하고 하니까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그걸 100%로 쌀을 팔고 나락을 팔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년을. 근데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니까 자꾸 딴 일을 하죠. 하우스를 꽂고 뭐 그럼 소를 켜볼까요? 소를 켜보고 밭에다가 뭐 콩이나 이런 걸 심었던 분들이 고추를 심고 그 안에 돈 된다고 하는 다른 걸 심다 보니까 자꾸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돈이 자꾸 투잡이 생기는 거예요.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뭐 쉽게 이제 공사 현장 일을 다니죠. 그러니까 벼농사가 끝나고 나락을 팔려면 바로 그쪽으로 가요. 농민이 그러니까 농번기, 농한기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농촌이. 항상 바빠요. 수확을 하셔서 기쁘셔야 될 텐데 참 기분이 착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올해 한 430만 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쌀 생산량이. 근데 내년에는 농사를 안 져도 반절의 그런 쌀 재고량이 남아있죠. 내년에는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올해 잘 싸우지 않고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농사를 반절만 져도 가격이 올해만큼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확이 이제 끝났지만 지금 이제 그 나락을 팔아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지금.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장사가 안 가져가요, 나락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비료값도 줘야 되고 한 해 농사진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런 게 올해 지금 이달은 11월 달인데 12월 말 되면 답이 더 없는 거죠. 그때가는 막 팔겠죠, 어떻게라도. 그럼 더 싸지겠죠, 지금보다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가격이 하락하고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데도 농민들이 그 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민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저 집 앞에 있는 밭 한 자리 저것을 뭐 퇴비를 넣고 비료를 넣고 뭐 작물을 심고 그래서 남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심기도 해요. 이거 해서 도대체 뭐가 남어?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그 뭐 노력을 차라리 어디 품팔러 가지고 한 열흘 품팔으면 이거보다 나을 텐데 얘기를 하면서 짓습니다. 근데 항상 눈앞에 보이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그 눈앞에 보이는 땅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더 할 테고 소농들은 더 할 테고. 질문의 카테고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에 참여하셨었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기성 언론들은 온통 경찰과 시위대 충돌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농민들이 이날 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쌀값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쌀값 올려줘야 우리 농민들 산다. 그리고 쌀값이 버텨줘야 농촌이 산다. 그 얘기를 하러 올라간 거죠. 어르신들도 모시고 뭐 다리가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올라갔거든요. 뭐 지금 이제 폭력 시위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이 되는 거지 그 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지팡이 짚고 왔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게 참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죠. 농업 문제는 심각하지만 정작 농민운동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쳤죠. 농민들이 지쳤습니다. 가서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 해주겠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맞다는 어떤 당위성과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목소리를 내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같이 했던 형님들은 아저씨가 됐고 그 아저씨들은 할아버지가 됐고 후배는 잘하지 않고 힘들죠. 힘들지만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후배 양성 형님들 도망가지 마라 붙잡아오고 그래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놈의 현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니 그놈의 현실 때문에 그 놓았던 손도 막 가끔가다 놔주기도 하는데요. 버텨야죠. 버텨야 되고 누군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체 내부에서 촬영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찍히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도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규정을 무시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농민이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는 농민이 중태에 빠진 이유가 물대포가 아닌 시위대의 폭행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농민을 도우러 가는 청년의 모습을 폭행으로 왜곡했는데 이 논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에도 종로경찰서장을 경호하는 경찰의 모습을 시위대의 폭행으로 왜곡 보도했는데요. 이때 역시 오보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로 여겨질 때까지 우기는 것, 집권 세력과 보수 언론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김윤석, 전광희, 김준, 염현아, 신지혜, 최지영, 김인우, 김승규, 최호, 신현우, 박재응, 나눔바자, 권구영, 임석규, 최혜준, 김연아, 김재용.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